아. 시험 기준은 이 전력공학에서 이 발전 편이 기준이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작아서 이거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만. 네. 저도 이 책을 어느 정도 보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될지 강의 첫 시간 강의하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 송기영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박사 송기영 이분이 우리나라 그 전력 계통 쪽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부조리학교 나오시고 거기 명예교수 하시고 지금은 나이도 상당히 드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발전공학, 송배전공학, 또 전력계통공학 그 세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세 개의 책이 거의 그 전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그 기본서가 될 정도로 되게 유명하고 이 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 같은 거 보면 거의 그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놔서 이 책을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저는 책 볼 때 제일 처음에 책 딱 넘기고 머리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목차 보고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걸 제일 먼저 이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보기 전에 머리만 한번 읽어볼게요. 조경환. 예, 머리만 하면 책은 그래요. 책 가지고 있는 분 몇 명? 책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없나요? 두 분? 다른 분들은 없어요? 이 책 없어요? 그러면 저기도 없어요? 그 파일 같은 거를 보내서 그럼 뭐가 좀 길을 쓸 것 같아요? 파일에는 목차가 없습니다. 파일은 있어? 네. 이 책 파일도 있어요? 파일은 있는데 목차는 없습니다. 머리말도 없고? 네. 그러면 파일 가지고 계신 분이 파일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카톡에다 좀 올려가지고 그죠. 이거잖아. 그거요. 이 책, 이건 책하고요. 책 말고 책 PPT 말고 이거 맞죠? 이 책. 그러니까 이 책은 있는데 책은 없을 저번에 거지. 올려준 파일은 이 책이야. PPT에요. PPT만 넣고. 이거라고. 네, PT고. 이거하고 책하고 내용 틀려. 네. 책 많이 없죠. 저거 책은 없어요? 같은 거죠. 책을 구매를 하세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책 가지고 계시면요 앞에 있는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요? 아니 중간만이 네. 국내 에너지 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값싸게 생산해서 이것을 모든 수용가에게 안정하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인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발전 부분은 초창기의 수력 중심에서 한동안 값싼 석유에 의존하는 석유 화력 시대를 구가하다가 다시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의 다양한 확보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및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전원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MF 파동으로 잠시 주춤했던 전력 수요 정체도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례 못지않는 성장 추세를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 문제는 전에 없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규제 완화, 시장 경제 원리 도입이라는 새로운 바람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첫 관문으로서 발전 산업의 개방화, 더 나아가서 이들의 민영화가 현실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게 어디 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죠? 자원이 없는데 전기를 생산해서 값싸게 모든 실무가에게 안정하게 공급하는 게 하는 것이 국가적인 큰 과제이고
또 초창기에는 수력을 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수력을 해다가 이제 석유, 페럭스를 공부하다가 최근에는 원자력,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전원 개발이 의욕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훑게 보면 발전 산업의 개방화, 그리고 민영화, 그리고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용어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발전 산업이 개방화돼가지고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민영화도 많이 돼 있어가지고 발전소를 그 대기업 있잖아요, 뭐 GS 파워라든가 아니면 SK 뭐 이런 데서도 발전소를 실제로 짓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쪽에 있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게 제가 그 발전소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왜 한국전력의 효시 그죠?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뭐 조선전, 경성전기 이런 민간 회사가 처음에 전력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가 촬영되고 나서 그리고 한 60년대쯤 이 민간 발전사를 통폐합해가지고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네. 통폐합한 목적이 뭐 그 국가 기관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인사를 만들고 또 공기업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하는 발전, 송배전 하는 그 가장 큰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의 장점도 상당히 많지만 단점도 이제 대두돼가지고 이거를 전력 산업을 어떻게 구조 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90년대쯤. 그래서 이 발전하고 송배전하고 이 교통을 운영하는 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발전회사는 발전회사를 따로 만들고, 그래서 발전회사는 그 지금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니에요. 발전회사가 따로 있고, 또 한국전력공사는 송전 배전을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또 운영하는 거는 또 한국전력거래소라고 별도의 또 그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했고, 이 발전회사들을 이제 그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서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민간에 내각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게 그 위에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에요. 전력산업 구조개편. 그래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좀 이렇게 피력하시고 이런 것도 논술식으로 그 대학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교재 받으시면 이와 같은 시대 배경 아래에서 발전공학은 에너지 변환공학의 일하는 보다 확대된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문제, 새로운 발전, 에너지 저장 기술 등을 보완, 수록함으로 그 내용을 대폭 확충시켜서 명실공히 발전공학이라는 면모를 일선시키도록 하였다. 그 밖에 수력발전 부문에서는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양수발전 부문을 보강하고 이 운용과 관련된 실제 계산 문제도 보강하였다. 화력발전 부문에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복합 사이클 발전 부문의 확충을 기하였다. 원자력 부문은 지난번의 개정판에서 중점적으로 보강하였지만 최근에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문제가 일본에서의 후쿠시마 원전 대사고를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와 해결료 사이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최신의 움직임과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개정 보완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판에서 크게 손질한 부분은 새로운 발전에 관한 부분이다. 예. 이 저자가 그래서 이 교재를 한 30년도 더 됐어요. 계속 이 증거판, 수정하고 증거하고 이런 판을 내는데
이 저자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2024년 이 발전국 편에서는 그 새로운 발전, 그죠?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 이런 거를 대폭 보완하고 수록했다고 되어 있고, 또 수력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강했다고 해요? 책에서 양수. 예, 양수 발전 부분을 보강해서 이 책에서 실었고, 또 화력은 뭐 기존하고 기존의 틀을 유지를 하는데 화력에서는 열병합 발전을 여기 많이 보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원자력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바로 원자력 발전의 그 안전성 문제가 많이 보완을 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새로운 발전, 그죠? 새로운 발전 부분도 보완했다. 또 뒤에 근래 지구 온난화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난화 효과 가스, 특히 그 중에서도 탄산가스 배출이 문제가 되어 선진 각국에서는 이 CO2 배출량을 삭감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안정 공급과 이 CO2 배출량 삭감의 양립을 개량해서 원자력 발전과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재생 가능 전원의 대량 도입을 기둥으로 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대사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자연 에너지, 특히 그 중에서도 태양 에너지와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새로운 발전이 큰 기대를 모으게 되었으므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보강도 대폭하게 된 것이다.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에너지 쪽에서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이 그 탄산가스 CO2 저감이에요. CO2가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탄소를 이 배출권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무역할 때도 니네 나라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으니까 어떤 규제를 가하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원전 발전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신재생 에너지 이걸 많이 보강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또 체크해주신 거. 빨리 읽어. 지금 마지막에 그러나. 과연 아니, 당초 아니, 이 책은 이 책은 그거지. 이 책은 그동안 대학에서의 발전공학 교재로서 사용되어 왔던 것은 상설한 전원 다양화의 추세에 맞춰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원 개발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원자력, LNG 발전, 석탄 화력과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새로운 발전 등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하면서 이들의 기초를 알기 쉽게 기술하고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또한 현장 감각도 익힐 수 있게끔 실계통 운용에 관련된 기술 계산 문제를 예제와 연습 문제로 대폭 수록해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교재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편집한 것이다. 과연 당초 의도하였던 대로 다듬어졌는지 의심스럽지만 부족한 점은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하에 하나씩 보완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책이 발전공에 관심을 갖는 공학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에 맞지 않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동일 출판사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예, 저작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강을 했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발전공학에 대한 그런 이해를 높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발전소에 갈 기회도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그냥 학부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오는 사람들은 발전회사로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발전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교재를 가지고 발전소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전을 이렇게 하는구나 또 알 수 있고 또 그냥 이 견학을 가더라도 수력이나 화력을 가서 교재에서 이 책에서 보던 거를 실제로 이렇게 실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머리말 한번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차례 보겠습니다. 차례는 뭐 1장부터 총 18장까지 되어 있는 거죠. 엄청 많이 했는데 뭐 1장이 에너지 자원과 전력이고요. 에너지 자원과 전력.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개요 부분에 해놓은 것 같아요. 1장이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이 한정됐다는 거죠, 그죠? 한정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에너지 자원이 한정돼 있을까요? 석탄. 네, 석탄. 석유.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부존 자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탄을 앞으로 뭐 30년, 50년 막 이렇게 얘기해보죠. 인간이 쓸 수 있는 석유가 석탄은 뭐 한 200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같이 이 석유를 계속 어디 있어요? 이 지구 안에 묻혀 있잖아요, 그죠? 계속 뽑았으면 앞으로 한 50년 내에 고갈될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손쉽게 석유를 사용하는 것을 다른 대체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또 한정된 에너지 자원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전기 에너지로서의 이용, 전기 에너지로서 이런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1점 차에 보면 각종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식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PPT로 보듯이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이런 발전 방식이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1.5에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력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화력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또 원자력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발전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1.6에는 부하의 특징과 발전소 운영, 그러니까 부하에 따라서 발전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이 수력 발전의 개요죠, 그죠? 3장이 수력화, 4장이 유량과 낙차, 그다음에 5장이 수력 설비, 그다음에 6장이 수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장부터 6장까지가 수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수력 발전. 그래서 2장에 수력 발전의 개요, 수력 발전의 원리, 그리고 종류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3장에 보면 수력학이라고 있어요. 수력학. 그래서 물리적 성질, 정수력학, 동수력학 이런 거는 우리 여기 전기하는 사람이 이 발전공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토목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배우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수력학이에요. 토목하는 사람들은 그 댐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로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토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교량을 건설하고 막 그러니까 그죠? 수력학이고요. 그다음에 4장에 보면 유량과 낙차가 있습니다. 유량. 그러니까 물의 양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죠? 우리 댐도 왜 뭐라 그래요? 댐의 물을 담수량이라고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소양은 담수량은 얼마나 되고, 예, 여기 충주 때문에 담수량은 얼마나 되고, 예, 이런 게 다 그 유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4.2에 보면 유량의 변동이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강우에 넣으면 물이 줄어들고 있고. 4.3에 보면 유량 측정법이 있습니다. 유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유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자, 5장에 보면 수력 설비가 있어요. 수력 설비. 수력 설비가 뭔지 배열을 나타냈어요. 또 발전용 댐, 그리고 가동댐, 그리고 수로, 수조 이런 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수로가 뭐고 수조가 뭐고 알아두셔야 되고, 6장에 보면 수차가 있어요. 수차는 뭐죠? 네, 물려서 옛날 뭐라고 그래요? 물레방. 물 내려오는 거를 물의 그 유속을 이용해서 여기서 회전하는 물체를 놓으면 물이 흘러가니까 얘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회전하는 축에 발전기를 연결해놓고 발전을 하는 거죠. 이게 수차인데 수차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수차도 이렇게 뭐 물이 흘러가는 데다 놓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차가 이런 수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물의 흐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부하고 하부에 그 압력차로다가 돌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틀리니까 수차의 종류가 뭐가 있고 수차의 특성, 그리고 수차를 어떤 수차를 선정할 건지, 수차를 선정하는 것도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의 선정은 낙차에 따라 틀리고요, 그죠? 낙차가 높은 경우도 있고, 그죠? 고낙차 수차라는 게 있습니다. 낙차가 뭐 100m, 200m 이런 데서 쓰는 수차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조력 발전 있었잖아요, 그죠? 조력 발전 같은 경우는 낙차가 작죠, 그죠? 그 작은 데서는 어떤 수차를 쓰는지, 그래서 수차의 종류, 특성, 수차의 선정 이런 게 있고요. 또 흡출반이라는 그 수력에서 중요한 그 기구가 있어요. 흡출반, 그리고 수차용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6.7에 보면 조속기가 있습니다. 조속기가 뭐 같아요? 조속기. 속도를 조절해줘. 그렇죠. 속도를 조절하는 거. 조속기. 그래서 속도를 조절을 해서 발전 전압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 그죠? 발전의 그 주파수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게 조속기가 그거에 운동을 해서 따라가는 조속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6.8에 보면 양수발전소가 있어요. 양수발전소. 아까 양수발전소를 뭐 여기 보강했다고 했잖아요. 양수발전소. 그다음에 7장에 가면 7장부터는 이제 기력 발전의 대우도 있어가지고, 기력은 그 증기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에요. 증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력 발전소가 기력 발전소예요. 그래서 7장부터 기력 발전의 대우, 8장의 연력학, 9장의 보일러 및 연소 장치, 10장의 증기 터빈, 11장의 기타 화력 발전.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화력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에 보면 기력 발전의 개요, 그래서 기력 발전의 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 사이클이 있습니다. 열 사이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열 사이클 부분이 이 화력 발전을 이해하는데 이론적인 내용이 열 사이클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력 발전의 종류, 그리고 수력하고 화력을 비교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8장에 보면 연력학이 있습니다. 연력학. 이것도 우리 전기하는 사람이나 기계하는 사람들이 연력학을 많이 하는 거. 연력학. 그죠? 부터 가지고 어느 정도 양을 보낼 것인지 연력학에 나와 있습니다.
연력학 내용을 보면 8.1이 온도, 압력 및 열량, 8.2가 기본적인 에너지 변화의 흐름, 8.3이 연력학의 기본 법칙, 8.4가 열과 일과의 관계, 8.5는 기체의 상태 변화, 8.6이 엔트로피, 8.7이 수증기의 일반 특성, 8.8이 기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그리고 8.9가 효율 계산. 기력발전소의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게 연력학 8장에 들어있고요. 9장에는 보일러 및 연소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력발전소의 가장 중요 설비가 보일러예요. 보일러. 느낌 오시죠? 보일러가 뭔지. 우리가 가정에서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갖다 놓고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데펴서 이렇게 온수를 공급하잖아요. 그 보일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소 장치, 보일러를 어떻게 점화를 할 것인지 있고요. 실제로 이 화력발전소에 가보면 보일러가 여러분들이 보는 뭐 보일러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보일러가 보통 한 60m, 70m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여기에 이 튜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일러예요. 밑에서 이렇게 봐도 이 관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보일러. 그래서 보일러에는 내용이 보일러의 개요, 종류, 특성, 그리고 연소와 연소 장치, 그리고 화로, 또 가열기, 절탄기, 공기 열기, 또 통풍 장치, 집중 장치, 보일러 부품 처리. 여기 9.8에는 집진 장치는 뭐 같아요? 집진 장치. 먼지나 먼지 그렇지 열로 네. 근데 청소할 때도 왜 이런 공기를 이렇게 모으는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화력에서도 화력 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을 떼니까 석탄을 떼면서 여기에 그 분진이 날려요. 분진이. 그래서 이거를 포집하는 게 바로 집진장치. 그래서 보통 집진기라고 해요. 집진기.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동생이 이런 회사에 다녔었는데 이 집진장치를 여러분들이 세탁기로 돌려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연기가 빠져나가는 걸 세탁기로 돌리면 그 밑에 재가 쌓이는 방식, 그게 기계식으로 하는 거고요. 또 전기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걸 떼서 이렇게 여기 집진기가 있고요. 집진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걸 거쳐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불뜨기. 연돌이라는 스택이라고도 하고요. 불뜨기인데 이제 석탄을 떼서 보일러를 데피고 그 가스가 이렇게 빠질 때 이게 기계식이고요. 전기식이 있어요. 기계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을 해서 그 석탄을 이렇게 모으고요. 전기식은 여기에 전극을 집어넣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집어넣어서 얘 붙게 만들어요. 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는 그 공기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양쪽에 어떤 자극을 줘서 자석을 놔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거기에 이렇게 늘어붙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전기를 딱 빼면 걔가 또 밑에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방식이 전기식 집진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이런 집진 장치가 없으면 연소를 하면 여기 연소 가스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뭐죠? 이산화황, 네? 또 이산화질소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SOX, NOx 이렇게 부르는 이런 물질들이 이리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산화황이고요. 이거는 이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는 속스라고 부르고요.
녹스라고. 그래서 그 환경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발전소하면 환경 담당하는 직원들도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 발전소에 굴뚝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 배출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여기서 이게 기준치에 넘어간다. 네, 이산화탄소라든가 기준치에 넘어가면 여기 있는 뭐 설비에 어떤 고장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야 된다. 네, 이런 업무를 하는 환경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웬만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굴뚝에 나가는 여기에 TMS인가 이런 장치를 갖다 놓고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이거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발전소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하기 전에 환경부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면 오늘의 왜 공기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다 환경부에 측정한 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이 환경도 이런 대기 환경이 있고요, 수질 환경이 있어요. 네. 물로 내보낼 때 우리가 뭐 필수라든가 가정에서 쓰는 그 물 버린 거를 하천으로 버릴 때 그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인, 황 이런 함량을 제한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가는 거 불뚝에 대한 그게 집진 양식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증기 터빈이 있어요. 증기 터빈. 그래서 배로, 전류, 구조. 10.4에 보면 열병합 발전이 이제 하나의 10.4편의 열병합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을 대폭 증가시켰다는 게 열병합 발전을 이 책에서 이렇게 장을 따로 빼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5에 보면 복수 및 복수 설비, 그리고 10.6에 보면 화력 발전의 장래 전망. 복수 설비가 뭐가 있어요? 복수 설비. 물이 모이는데 아니 터빈 지나서 물 떨어지. 그렇죠. 근데 뭐예요? 복수. 복이 뭐예요? 복.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회복한다. 뭘로? 물로. 그러면 그 전에 뭐였었는데? 증기. 그렇죠. 예, 증기였었는데 물을 이렇게 가열을 했더니 증기로 됐잖아요, 그죠? 예, 증기로 된 걸 다시 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비? 복수 설비. 그리고 앞에 있는 증기 터빈의 개요, 종류, 구조 이라고 하잖아요. 증기 터빈하고 아까 수력하고 같은 설비가 뭐예요? 수력에서는 수차이죠. 여기 기력 발전, 이 화력 발전에서는 뭐예요? 터빈. 일본 사람들은 터빈이라고 발음 못해서 터바인. 네. 일본 사람들이 현장에 오면 터빈 발음을 못해서. 터빈도 고압이 있고요, 중압이 있고 또 저압이 있어요. 그래서 고압은 터빈이 좀 작아요. 네. 보시면 고압은 터빈이 이렇게 생기고 중압은 좀 더 크게, 저압은 터빈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압 터빈으로 나온 거를 얘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얘를 중압으로 보내고 얘를 저압으로 보내고 이렇게 빠져나가야 하죠. 얘를 물을 끓인 거를 가장 효율 좋게 이 터빈 축에 전달을 해서 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위해서 터빈도 이제 고압, 중압, 저압 터빈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터빈이 보통 한 축이 6, 7m 되는 것 같아요. 터빈이.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날개, 이게 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날개가 잘 못 그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 각도를 이렇게 다 줬어요. 네. 그래서 이 날개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에서 이거를 계속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 점검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뭐 1년 돌리고 2개월 또 이게 보수하고 뭐 1년 돌리고 2개월 보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이제 설비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발전소 어느 때 가보면 이거를 보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는 이게 터빈인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뚜껑을 다 씌워놔가지고 저게 터빈인지 발전인지 전혀 모르는데 이제 이걸 보수할 때는 그 뚜껑을 열고 터빈의 날개를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해요. 어디 부식된 데가 없는지, 어디 손상된 데가 없는지. 그럴 때 이 터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까지가 화력발전이고요. 11장. 11장에 보면 내연력 발전, 그다음에 디젤 기반 발전, 가스 터빈 발전, 가스 터빈의 종류, 복합 사이클 발전. 그러면 12장부터 원자력 발전이래요, 그죠? 12장부터 16장까지 가거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원자력 발전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개요, 원자력 발전의 기초,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보면 원자로라고 있어요. 원자로. 원자력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자로예요. 원자로. 원자로가 우리가 여기 기력 발전소에서 이 보일러하고 같이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런 원자로가 있는데 원자로를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가 뭐죠? 우라늄이잖아요, 그죠? 이 우라늄을 반응시키는 게 원자로예요. 여기에 우라늄을 반응시켜서 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연쇄 반응이에요.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 설비가 바로 원자로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 원자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이면 이 원자로가 파괴가 되거나 지진이나 아니면 어떤 폭탄이나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괴가 안 되게 되게 안전하게 만드는 게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한 줌, 2개, 3개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두께가 몇 미터? 3m, 4m, 5m가 있어요. 콘크리트 두께.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쌓아.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이 있어도 웬만한 폭탄 가지고는 이 내부까지 안 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뭐 경수로, 중수로 이런 거 들어갔죠. 대북 경수로사 뭐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경수로를 많이 하고 중수로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발전소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가 정지가 되면 연쇄 반응이 정지하게끔 만들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전소가 셧다운이 됐다, 정지가 됐다. 그럴 때 얘가 계속 반응을 일으키면 이 안에 압력이 계속 높아져서 어떤 폭발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외부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전소가 정지하면 얘도 정지하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소가 좀 더 안전하고 이게 안 되는 나라가 예전 소련 시대 러시아에 체르노빌이 있었어요. 체르노빌 들어보셨죠? 체르노빌 원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인가? 그쪽일 것 같아요, 그죠? 우크라이나에 그 원자력 발전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거는 이게 연쇄 반응을 정지시키는 기능이 없었어요. 사고가 나서 폭발이 나가지고 주변 몇백 킬로까지 뭐라고 그래 이게 피폭? 방사능에 노출된 거예요.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뭐 방사능에 노출되면 그냥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해요. 뭐 식물이라 동물이라 다. 뭐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의 시기장 보면 원자력 발전의 기초,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의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13장에 보면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그죠? 원자의 구조,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 쓰는 우라늄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원자의 구조, 그리고 핵분열과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13.3에 보면 중성자가 있고요, 중성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우리가 물질 있잖아요, 물질. 칠판이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이런 물질의 구조가 쪼개고 계속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네? 뭐라고 해요? 원자, 분자. 원자, 핵, 양성자, 뭐라고 해요? 전자. 분자. 분자가 뭐예요? 분자가 원자가 뭉치는 우리가 수소, 산소 이런 거 좋아해요. 원소. 그런 거. 원소. 그리고 분자는 뭐예요? 우리가 물 분자 이렇게 되죠. 물은 원소가 두 개나 세 개가 결합하는,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가 결합하면 분자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떤 그 물질의 특성을 지닌 거고, 그 전에 얘를 분자를 더 쪼개면 원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소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물 분자하면 뭐예요? 물이 H2O, 그러니까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 그래서 수소와의 원소가 있고 산소의 원소가 있고, 그죠? 네? 그죠? 맞죠? 원소라고도 그러고 원자라고도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 1번 그러면 수소, 그죠? 2번 헬륨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한 150개, 그죠? 그러니까 이 화학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쪼개고 분석을 해봤더니 그 한 150개의 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모든 게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화학이죠, 화학. 그죠? 예전에 화학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화학 책 맨 뒤에 보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원소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소 비율. 그래서 몇 번까지 외웠어요, 옛날? 100번까지 외웠어요. 70번까지요. 대단하시네. 저 학교에서는 저는 20번까지 외워놨어요. 그래서 수엘, 리베, 분탄, 질산, 플레마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죠? 혹시 배우신 적 있어요?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 우리 안 배웠어요. 배운 것 같아요. 네, 배우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원소 기호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게 뭐 원자의 구조,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원자예요. 원자의 구조가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죠? 네? 핵이 있고, 이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전자가 있고, 그죠? 전자가 하나 있는 게 아까 수소고, 그죠? 수소 두 개가 있으면 헬륨이고, 예. 그다음에 세 개는 여기가 아니고 그 바깥에 또 하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물질의 구조가, 물질의 그 원자가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핵 말고 전자의 숫자에 따라서, 전자가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막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네, 그래서 핵은 이거 전자는 뭐라 그래요? 전자. 극성이 뭐예요?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핵은 플러스 극성을 띠는데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을 갖고 있고 얘는 중성이니까 극성이 없고. 여러분들 저기 이런 그 전기 자격증 이거 배우거든요. 양성자, 중성자야. 그래서 이 전자 하나의 질량이 어떻게 돼요? 질량이 어떻게 돼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8 19안에 19인 것 같아요. 단위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마이너스 19는 뭐예요? 0.0000 킬로그램. 그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의 무게를 화학하는 사람들이 잰 거야.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맞을까요? 네. 맞아요? 전자의 무게? 이건 저기 그 전기 자기학할 때는 저기 아닌가? 네, 외워야 돼. 에? 배웠잖아, 그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플룸입니다. 아, 풀롱. 전하량.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아니라 무게가 아니라 전하양, 그죠? 무게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10의 마이너스 31 킬로그램. 그러니까 전하의 양이라는 게 뭐예요? 전하의 양이. 얘가 어떤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 자성의 힘의 크기 아니야, 그죠? 힘의 크기. 전하량. 단위는 풀롱. 이 19예요, 19. 19. 1.6 거의 마이너스 19.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전기 자기학할 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의 색이 또 자기의 색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자석의 색이. 13톤 사회는 원자로의 동작 원리, 원자로의 구성. 또 14장에는 발전용 원자로가 있어요. 발전용 원자로.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자로 얘기했었죠, 원자로. 그죠? 네? 이 원자로. 그래서 원자로의 분류, 또 발전용 원자로의 종류, 그리고 흑연, 감속, 가스, 냉각형 원자로. 그리고 14선 4에 보면 경수, 감속, 냉각형 원자로. 그리고 5에 보면 중수, 감속, 냉각형 원자로. 그리고 고속, 증식 뭐 이렇게 있어요. 이 감속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흑연 감속, 경수 감속, 중수 감속 이게 있잖아요. 네, 감속이 뭐예요? 핵 분열을 줄여줘. 그렇죠. 네. 이게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거를 쪼개서 또 뭐 2개가 되고 4개가 되는 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속이에요, 감속. 그래서 감속제로다가 흑연을 쓰느냐, 경수를 쓰느냐, 중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중수는 왜 물에서 뭘 빼는 거죠? 뭘 빼서 왜 중수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감속시키는 감속제로다가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요. 제일 큰 거는. 15장에 보면 핵연료 및 핵연료 주기, 핵연료 물질이 뭔지, 또 우라늄 자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라늄의 농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핵연료의 성형 가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전, 장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얘가 우라늄이 다 탔어요, 여기서. 그럼 빼내고 다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장전이라고 하고, 핵연료의 재장전, 그리고 핵연료의 재처리. 얘가 다 끝나서 폐기물이 됐어요.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죠?
아직도 여기 방사성 물질이 많으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핵 연료의 주기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는 어디 있다 그랬죠 이거? 핵 처리 경주. 핵 처리죠. 네, 경주에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나온 그 수거물 중에 등급을 알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와서 얘는 고준위, 예, 방사능이 많은 거, 얘는 뭐 저준위 이런 게 있어요. 작업자들이 가서 장갑했다가 버린 거 이런 거는 저준위에 속하고 여기 안에 있는 뭐 설비에 관련된 접촉된 거는 고준위에 속하고 이걸 등급으로 나눠서 경주에 땅굴을 엄청 깊게 파놓고요. 거기서 차곡차곡 세요. 네.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유리 고화체라고 유리 고화체라고 우리 유리 있잖아요. 창문 유리 저런 고준위 폐기물 자체를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유리로다가 딱 만들어. 유리 상자. 네. 1m에다 넣고 유리를 딱 싸. 그럼 거기서 이런 방사능이 나올 수가 없게 만들고 그거를 저 땅굴 안에 좀 착착 쌓아. 언제까지 쌓아요? 지금 와가지고 꺼낼 리가 없어. 다른 나라도 그렇게. 그렇지. 다른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핵 처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 창고에다 쌓는 거야.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거 해면 그 지자체 뭐 해주겠다 막 이거 해가지고 그때 여기 충남 어디죠? 충남 어디 그 군수가 자기네 군으로다가 유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민원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자살했나 하여튼 뭐 군수가 하여튼 되게 크게 다쳤어. 어디더라? 태안 밑에 어디 태안 고령 그 아래쪽 어디 군수였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거 우리 지역에도 괜찮다 했는데 하여튼 민원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 국민이 일어섰죠. 왜 이런 폐기물을 우리 놈에 갖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그 소각장이라 이런 것도 우리 놈에 들어오면 다 싫다고 무슨 현상? 님비야 참. 내 옆에는 안 돼. 다른 데는. 네. 근데 경주에 이게 됐었을 때도 경주에도 결국은 내가 경주에 설치를 했는데 경주가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층이 이게 불안정했대요. 경주 포항직이 일본하고 이게 단층이 돼가지고 지진이 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 경주가 지금 자 그리고 15장 보면 핵연료 주기 들어가지고 했죠. 재장전 재처리 핵연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6장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이게 하나의 장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또 안전성의 개요, 원자력 보호 대책, 또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운전 실적이 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를 이게 하여튼간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1년 운전하고 몇 개월 점검하려면 다 열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청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물 청소예요. 물에다 다 씻어내. 그러면 그 물이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고. 지금 저 후쿠시마 같이. 네. 후쿠시마는 얘까지 그 해양으로 됐지만 얘는 안전하게 해도 얘를 청소하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몇백 도 몇천 to씩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 그죠? 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다에 해양 방류해. 할 수 없어요. 그 러시아나 그
강대국들이 많이 하는 것도 얘를 자기네 나라 바다에 안 버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버려요. 그래도 1년쯤은 이렇게 나온다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유조선 같은데 물을 다 와서 유조선 탱크에다 물을 싣고 저 태평양 가서 방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죠? 이 수처리를 어떻게 그죠? 아까 여담으로 우리나라 저기 시화우 있죠, 시화우. 그죠? 시화우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세요? 시화우 어디 아세요? 시화우. 안산 아세요? 안산 시 안산 옆에 시화우가 있는데 시화우가 이렇게 여기 바다면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막아놨어요. 여기가 시화우 공단이 있어요. 시화우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가 와서 넘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저기가 됐어. 완전 아주 썩은 완전 물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열으려고 했어. 열으려고. 환경단체에서 엄청 반대했죠. 근데 지금 열었어. 지금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대. 그러니까 뭐야? 그냥 가다 보면 이게 나쁜 물이 되는데 정화하는 거지. 그렇죠. 바다하고 섞이게. 관심 있게 보세요. 이거. 전기를 내보면 저기 어디든지 다 전기랑 관련된 게 많으니까. 저 충남에 우리나라 조력 발전의 가장 저기 최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조력 발전이 뭐예요? 바닷물에 들고 날고하는 조수 간만에 차로 발전하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력 발전소 1번이죠. 태안 어디? 가로림만 들어왔어요? 가로림만 들어와서? 가로림만 가보세요 한번.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여기가 태안이야. 여기 천리포, 말리포 여기 있는데 태안 이쪽에 태안 부천포 있는 쪽인가 보네요. 그렇죠. 여기가 부천포고 위에 있는 여기 섬은 아니고 여기가 석유화학단지. 대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여기 가면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요. 삼성도 있고 여기 있어. 거기랑 여기랑 1km도 안 돼. 1km도 안 돼. 바로 앞에요. 여기 유명한 산 하나 있어요. 무슨 산? 황금산. 네. 여기 앞에 보면 풍기 나와요? 무지 낮에. 낮은데 네. 멋있어요. 앞에 코끼리 바위가 유명한 바위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황금산부터 여기까지 대산 석유화학단지부터 태안 그 끝에까지 자동차로 사람이 걸어가도 10분? 자동차로 1분이면 가는 거리를 여기서 여기 가려면 차가 이렇게 돌아가요. 서산 태안 이렇게 몇 시간? 2시간. 여기 다리를 놓아야 돼. 왜 안 놓느냐? 이게 결정이 안 돼. 이거를 조력을 할 건지 그냥 연육교를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 건지 이 결정이 안 돼서 지금 가. 이것만 되면 우리 그 해저 터널 있잖아요. 네. 대천부터 안면도로 해서 원산도. 안면도로 해서 태안을 쭉 거슬러 올라오잖아. 그죠? 이게 되면 바로 저기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쭉쭉 와서 대산 거쳐서 저기 뭐 평택, 그죠? 일로 빠지는 도로가 완성이 돼. 시험장까지 할까? 교수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네. 잠깐. 11시 1시간 됐네. 반 시간 됐고. 이거 잘 외워. 이거 정지? 네. 꺼버리세요. 맨 오른쪽. 네, 아까